하루 종일 되게 거를 듣느냐고 힘드셨을 텐데, 제가 발표하는 거는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배달국과 환웅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배달국이 왜 나오고 환웅이 왜 나왔을까?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괄과 같이 사실 배달이라는 것도 그 우리 말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한자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던 거를 한자로 쓰다가 보니까 한자가 또 된 거죠. 왜 배달을 얘기하느냐? 동북아시아 역사연구소 그 이전에 역사연구회라는 게 이제 있었습니다. 시민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 했던 과제가 뭐였냐면 고조선을 인정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 니네 삼국유사밖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지라는 얘기가 많아서 그래 그러면 삼국유사 말고 뭐가 있는지 한번 뒤져보자 해서 찾았던 것이 우리를 과연 무엇으로 기록하였느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한 10년, 15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 고조선을 인식했던 문헌 사료 그리고 우리 사료에서 고조선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기록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그때 삼국유사 말고 니네 뭐 있어라고 했던 분들 지금 어떤 얘기를 하실지 정말 궁금하고 그 와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환웅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환웅은 고조선 이야기에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주체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사실은 좀 왜곡이 됐을까? 우리 지금 하는 분과가 역사 왜곡 분과입니다. 사실은 이 분과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알려진 거는 중국의 이제 동북공정 때문에 많이 알려졌는데 보이시는 사진은 그 너무나 유명한 관광지죠. 그 염제와 황제, 염황의 그 상을 놓은 겁니다. 저 사진은 2019년도에 그 저녁에 갔더니 정말 너무너무 화려하게 정말 다시 오고 싶을 정도로 이걸 보면 정말 그 중국인이 가면 마음에 국뽕이 안 차오를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게 잘 해놨습니다. 근데 저 때가 언제냐 하면 저걸 만들기 시작한 때가 언제나 찾아봤더니 1952년에 황하 저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마오쩌둥이 그 얘기를 한답니다. 황하에서 일을 완수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한 40년간에 계속 이제 보수하고 만들고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까지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1952년에 그 우리나라 조선일보를 보면 조선일보를 그 날짜 표기를 어떻게 했냐 하면 단기로 썼습니다. 물론 49년, 50년까지는 단기 4천 뭐 200 몇십 개 1110 단위까지 썼지만 51년 2년쯤 들어오면 1110 단위를 지우고 그냥 4, 2, 8 이렇게만 쓰는 걸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저 때 제 생각에는 좀 길을 다르게 가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1950년부터 시작해서 한 몇십 년 동안 그 하남성 정주의 황하풍경 명성고 좀 아까 봤던 그 이제 황제 염제의 얼굴 거대 조각상을 세워놨고 그리고 나서 1979년 70년대 후반 78년 79년 그리고 82년 요때쯤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홍산문화 우아량 유적이 딱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화살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우아량 유적지고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그 이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하 유적을 주로 본인들의 이제 조상 근거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82년에 저기서 어마어마한 유물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95년에 뭘 세우냐 하면 하북성 탕록에다가 그 이전의 사기에 물론 황제와 치우가 싸웠다라는 그 기록을 가지고 하북성 탕록에 중화삼조당을 짓습니다. 중국은 지금 한 70년 정도 동안 계속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기에서부터 자기들만의 역사관을 가지고 계속 기록을 합니다. 반면 그거에 비해서 약간은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바라왔는가 사실 이거를 명확하게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 지도를 좀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홍산문화 관련된 연구 중에 핫 이슈는 뭐냐 하면 홍산문화에서는 그 이전에 중국의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사람을 모습을 본딴 인물상, 그러니까 사람 석상이든 토기로 만든 거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공개되고 혹은 발표되고 그 사진으로라도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몇 년 전보다 지금 현재 이제 그 박물관에서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학자들 간에 그러니까 인물상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데 그 중국 연구자들의 연구를 가만히 보면 객관적인 사실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되게 이상한 다른 데선 안 나오는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 사람 모양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 그게 전신이든 얼굴이든 뭐 그러든 나오는데 나오는 부분을 봤더니 조금 특정한 장소에서 나오고 특정한 형상을 하고 있고 얼굴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자세도 조금 특이한 것 같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논문에서. 그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좀 왼쪽부터 뭐 동산치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그 인부상 동산치 같은 경우는 대형 제사 유적이기 때문에 제사 유적에서 여자를 상징하는 그리고 이제 그 임신한 여자의 모습을 한 그런 조각상이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인물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잘 아시다시피 우아량 여신상이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건 뭐냐하면 똑같이 우아량 유적에서 출토된 작은 그 토기 조각인데 저거는 얼굴만 나왔지만 저게 이제 사방을 보면 좀 이렇게 형태가 특이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지만 특히 눈이 동그랗게 파여 있고 입은 돌출되어 있으며 입이 그 흑룡구 인물상처럼 어떤 특이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이제 다른 것도 홍산문화 지역에서 좀 출토됐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되는 것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중국 연구자들이 조금 많이 연구되어지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제가 사진을 뽑아봤고요. 보시다시피 재질이나 아니면 그 형태나 아니면 딱 보구에 이게 뭐 어떤 미적 그 예술품이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다양한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리미 우기 쪽 그 석인상을 보면 이거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외계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발라산 석인상 같은 경우도 저건 돌로 만든 건데 아래쪽은 기존에 거기서 살던 사람 얼굴이 아닌 것 같고 위에 것도 굉장히 이제 얇은 얼굴인데 특이하게 보면 그 머리 뒤쪽 부분에 이제 조각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놔두고 보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특징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저는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 사진을 이제 가만히 보시면 외쪽에 이제 제일 유명한 요즘에 핫 이슈인 오한기 흑룡구 인물상을 보면 이 인물상이 중요시 되는 거는 전체가 다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토기로 만들어졌지만 이걸 다 수거를 해서 봤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나왔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리무기에 있는 요 상 같은 경우는 아까 특이한 자세 두 손을 둘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하고 입을 조금 강조하고 있고 이건 이제 중국 이걸 발견하신 그 이제 연구자분들이 쓴 기록에 의하면 두 손은 모으고 있고 다리는 무릎을 꿇고 있고 그러니까 다리도 좀 특이한 자세 그리고 눈과 입을 얼굴을 강조하고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머리에 뭔가를 3단으로 된 뭔가를 쓰고 있고 왼쪽에도 저게 머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이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일단은 자세가 특이하다는 거죠. 두 손을 모으고 있고 얼굴 모양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보면 머리에 항상 무언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표현할 때 뭐라고 쓰냐면 우리는 이걸 딱 보면 한마디로 할 수 있죠. 옥고라고. 이거는 그냥 머리로 상투를 틀어서 올려서
사진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옆쪽으로 작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거기가 머리를 고정하는 핀을 아마 넣었을 거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걸 옥고라고 부르지만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절단된 통형의 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부르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죠. 이 홍산문화 시기, 홍산문화 지역에서 나오는 인물상은 요 때만 특출나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이전 시기부터 계속 인물상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흥룡구 인물상, 흥룡화 유적에서 나오는 흥룡화 그 유적의 백음장한 유적에서 나온 인물상, 이거 같은 경우는 흥룡화 유적은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물이 체계적으로 거주지들을 이렇게 구획해서 나오는 유적으로 유명합니다. 흥룡화 유적은 이렇게 현대의 그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주택 단지처럼 이제 열과 오를 맞춰서 쭉 나열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특이하게도 이 당시는 물론 전체적인 게 사람 모양은 아닙니다. 근데 장소가 특별합니다. 저 밑에 있는 거는 아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화덕의 위쪽에 위치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 발견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거는 조금 그 신성시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중요한 장소, 그리고 조금 이제 내가 있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높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장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미 8,000년 전부터 이런 사람 모양의 그 석인상이 나오는데, 흥룡화 문화에서 특이하게도 이런 전체 조각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사진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 쓰신 분들은 저렇게 기재를 했지만 우리는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이제 기록된 거를 보면 저 둥그렇게 생긴 거가 전체 이제 사람 모양인데 조각된 겁니다. 근데 타원체 중에 꼭대기는 둥글고 뭉툭하고 하단은 평평합니다.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고, 윗부분은 뭐 복숭아 모양인데 이렇게 그 앞면 윤곽을 이렇게 그려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는 모발을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안에 둥근 눈이 있고 마늘 모양의 코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번역기를 돌리면 복코라고 번역이 돼 있죠. 그리고 입은 뚜렷하지 않으며, 근데 특이한 건 양손을 배에 받치고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다라는 것과, 아까 그러니까 머리 그 모발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머리 부분에 격자 모발을 또 새겼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 있는 모발하고 조금 다른 의미로 봤을 때 분명히 머린가에 무언가를 관모를 썼건 뭘 썼건 아직 표식을 했건 그렇게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흥룡화 문화에서 나온 이거는 전체 이제 인물상 이제 뚜렷하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발견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연구하신 분들에 의해서 저렇게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뭘 나타내는 거는 사실 모릅니다. 조형물과 손조각이 결합돼서 뭐 고도로 추상적인 예술 기법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인물상이 계속 나오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그간에 나왔던 인물상 등의 모든 특징적인 요소를 다 갖춘 그 도인상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기로 만든 전체 인물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특이하게도 제사 유적은 아니고 일반 그 주거 유적에서 나왔습니다. 이거의 전체 모습인데 조각조각 된 걸 다 이어 붙였더니 지금 이게 사방을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운데 얼굴과 그래서 사방을 했는데 특이한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있고 다리는 책상 다리를 하고 있고 머리에는 뭔가를 쓰고 가운데에 저기에 옥을 붙였다고 합니다. 눈도 박아 넣었고 특히 입 모양이 오거나 우거나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왜 만들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사실 홍산문화 같은 경우는 저 흑종구 인물상도 한 3,000년으로 그러니까 서기전 3,000년으로 편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산문화 말기에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록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고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환웅이 내려오는데 그 환웅이 내려오는 그런 시기가 2500년보다 전이고 3000년대가 그 시기에 속한다. 그 기록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찬인 제왕운기, 제왕의 이제 역대 연년 쓰는 거. 그리고 이거는 성향에 따라서
그 사서의 성향에 따라서 나눴다는 겁니다. 제왕운기는 관찬이었고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사찬이었다. 뭐 이렇게 성향별로 나눌 수 있지만 어쨌든 공통적인 모든 요소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요걸 조금 보시면 그 삼국유사의 전체 그 왕검조선조의 내용을 보면 첫 두 줄 그리고 마지막 지금 PPT에 있는 네 줄을 빼고 가운데가 환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전체 내용 중에서 환웅의 얘기를 주로 하고 있죠. 환웅이 내려오고 환웅이 홍익인간을 뜻을 가지고 뭐 삼천무리를 데리고 뭐 천부인을 가지고 이렇게 내와 있다는 얘기가 사실은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주된 내용인 겁니다. 이건 이제 그 국문학자가 분류해 놓은 이런 분류를 보더라도요. 이거는 그 모든 사실들이 사실은 그 자세한 내용들은 없고 지금은 거의 그 아이들한테 잘 알려주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거나 할 때 뭐가 나오면 중간에 곰하고 호랑이가 마늘하고 쑥 얘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결혼해서 낳았다 이거에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생략된 부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 부분은 이러한 부분은 아까 그 환웅과 배달국이 이 사실 삼국유사에서는 배달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배달이라는 게 언제 얘기가 됐냐면 1920년대 되면 우리나라 국군이 이제 막 기울기 시작하면서 이제 독립문도 아니까 그 국군을 걱정하는 많은 이제 우구 지사분들이 그 대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서 연구된 것 중에 역사를 연구하고 대종교인뿐만이 아니라 기본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보니 발금, 그러니까 배달, 박달 이런 거에서 배달이라고 얘기를 한다 해서 실제로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배달국, 배달은 이때부터 문헌이나 이런 곳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거를 얘기를 했느냐, 배달을. 그거는 그 삼국사기에서부터 꾸준하게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주된 키워드는 뭐냐? 홍익인간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삼국사기 기준으로, 삼국유사를 기준으로. 그 삼국유사에는 환웅이 홍익인간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로 이제 없앨 수가 없는 문구가 돼서 이제 교육부 지침으로까지 나가는데 그래서 그 홍익인간이 그래서 대체 뭔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라고 했을 때 홍익인간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그 뭐 대종교 분들이나 아니면 그 태백일사를 쓰신 분들의 의견을 보면 그 홍익인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경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삼일신고라는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요 부분하고는 떨어지니까 요 비교표를 해서 가장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꾸준히 하늘에서부터 이게 환웅이 내려왔고 하늘하고의 그 교감을 하면서 그 건국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그거에서 중요한 그 정신 철학이 국가를 하는 철학이 뭐냐 하면 하늘과 그다음에 신, 뭐 천군, 그다음에 세계 그리고 진리운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물 편에 해당하는데 그걸 중요시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지침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홍익인간을 설명하는 키워드 중에서 저는 이제 요 중에서 요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리운 인물에 보면 다른 거는 이제 종교 철학 하시는 분들이 잘 설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왜 환웅에 곰과 호랑이가 나왔느냐. 그리고 우리 그 홍산문화 8,000년부터 시작해서 더불어 한반도에서도 8,000년 전에 얼굴 사람 인물상이 나옵니다. 그 왜 자꾸 인물상을 계속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간을 중점에 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운 인물의 편에 보면 삼진이 있는데 그게 뭐 성명정이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하고 동물하고 혹은 사람, 그러니까 인물이 똑같이 삼진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명정인데 사람은 그걸 완전하게 받고 동물은 치우쳐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우쳐서 받은 그 동물이 여기서 말하는 동물은 그냥 정말 뭐 호랑이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뭐 금수마트 못한 인간 이런 인간을 얘기할 때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네, 홍익인간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환웅이 과연 홍익인간의 철학을 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
뭐죠? 3,000명의 뭐 그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내려온 그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유물로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 명맥만을 유지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거기에서의 가장 핵심 가치는 뭐냐면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인간으로 우리가 국가 조직을 움직이고 국가 조직을 형성할 것인가 이게 인간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환웅이. 그래서 여기에서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보통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깨달음이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게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이상향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이 알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그 곰하고 호랑이를 20일 그러니까 100일 동안 어디 들어가 가지고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하라고 했듯이 반드시 무언가 행위 자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표상화한 게 사실은 두 손을 모으고 어떤 자세를 표현하듯이 무언가 행위를 해야지만 그런 인간으로 갈 수 있다. 결코 그냥 얘기만 듣거나 아니면 뭔가 말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각자 자체가 그게 수행이 될 수도 있고 수련이 될 수도 아니고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알을 향해서 밝음을 향해서 그리고 깨달음을 향해서 아니면 처음에 우리가 왔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수행을 해서 그 단계까지 이루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홍익인간을 나타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시간을 촉박해서 제가 말을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적인 가치는 결코 이게 말로써 뭐 그런 건가 아니라 환웅이 정말 얘기하고자 했던 그리고 홍산문화의 그 수많은 인물상이 나타난 거는 그 인물이 표상하고 있는 이 인물 가지고 뭘 나타내고자 했다라는 건데 그거는 반드시 수행 자세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본인의 이제 움직임, 본인의 수행 그리고 본인이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내 안에 있건 그게 하늘에 있건 그 밝음을 향해서 그 배달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 그거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인물상 그것이 홍산문화에서 수도 없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만주와 한반도 구석기 때부터 살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아직까지 추구하고 있다는 거 네. 이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